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목적은 G7 정상회의 참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한미 정상이 나누는 말 한마디가 언론에 전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원내 지도부가 진용을 갖춥니다. 부산과 수도권, 경북 이런 지역적 특색을 보인 후보군 중에 송원석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당내 세력 구도가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죠. 정청래 의원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한몸을 강조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송원석 의원이요. 106명 가운데 60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친윤 후보로 분류가 됩니다. 106표 중 60표 과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TK의 삼선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가 됐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옛 친윤 주류가 여전히 좀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소식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입니다. 오늘 출국길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위 차임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써달라고 김 후보자가 얘기를 했고 또 밤사이에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직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요거 최경철 위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게 좀 뭐라고 좀 보세요? 대통령께서 조금 야심찬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하셨는데 호남 출신 전부 다 총리로 기용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 진보 정권에서 영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호남 출신 총리로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상례였는데 예. 이번에는 호남 인사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호남에서도 약간 주목하는 인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임명되자마자 이런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예. 이게 야권에서 제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권도 동조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조금 돈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여권에서도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예. 먼저 대통령께서 좀 야심찬 총리 후보자로 내세우셨는데 예. 우리가 뭐 차를 하나 사더라도 먼저 외형부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예. 밖에 색깔을 어떻고 뭐 그렇게 보면 외형부터 먼저 쫙 살펴보면 2020년도에 우리 김민석 후보자님께서 재산 등록했을 때 당시 채무가 훨씬 많은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채무가 훨씬 많아서 5억 8천 정도 나는 그 마이너스다. 이렇게 2020년도에 그때 아마 국회의원 당선되셔서 그때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예. 나는 지금 2억 1천만 원 정도 플러스 재산을 갖고 있어. 예. 이렇게 그래서 외형으로 보니까 그 5년 동안에 한 8억 정도 벌었는 거로 나옵니다. 채무를 다 갚고 그리고 2억 천이 오버가 됐으니까 예. 플러스로 돌았었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버는가 하면 예. 제가 뭐 제 친한 국회의원들 다 이렇게 실수령을 보면 800만 원 조금 더 받습니다. 한 달에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하면 한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냥 10원도 안 쓰고. 예. 그러면
5년 동안에는 5억 정도는 저금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8억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3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예. 첫 번째 외형만 보면 그렇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외형은 그렇게 앞으로 해명을 하시겠죠. 근데 내부를 또 봐야 되겠죠. 예. 그 이렇게 뭐 대통령께서 준비한 좋은 차가 이렇게 김민석이라는 총리 후보자는 좋은 차가 있는데 그렇게 외형도 보니까 조금 3억 정도 돈의 빵꾸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나 딱 보니까 이게 뭐 강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예. 강모 씨. 그 차 안에 지금 국민들이 먼저 타야 되는데 혹시 그 차 안에 강모 씨라는 사람이 먼저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요. 이 강모 씨가 왜 등장하느냐. 강모 씨는 200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때 한 7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예. 피선거권 5년까지 박탈을 당합니다. 그때 2억 5천만 원 정도 강모 씨도 공여자 3명 중에 한 명이 강모 씨인데 이 사람이 또 그때 당시 이름을 올려요. 예. 그래서 강모 씨가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 강모 씨가 또 나와요. 강모 씨가 지금 여러 의혹이 등장하는데 예. 강모 씨가 2018년 정도에 또 4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때 강모 씨도 4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도 또 다른 분들이 다 합쳐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김민석 후보에게 돈이 차용이 되는 예.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강모 씨가 또 그렇게 두 번째 등장을 하고 근데 국회의원이 2020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께서 됐는데 또 예. 그때 또 강모 씨가 또 등장을 해요. 후원회장이 또 돼서 또 몇 년 정도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모 씨가 여러 차례 자꾸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외형을 봐도 지금 돈이 별로 맞질 않고 그래서 김민석이라는 이 좋은 총리인가 이래 보니까 그 차에 뭐 강모 씨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가 하나씩만 좀 짚어봐야 돼. 예. 하나씩만 짚고 예. 해명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네. 김민석 후보자가 하나하나씩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요.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거 아니냐. 여기부터 조금 한번 짚어보죠. 뭐 의심하려고 보면 끝이 없죠. 예.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세비. 그래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서 방송이라든가 강의 같은 것 등을 한 수입 등 이런 걸로 해서 꾸준히 이제 벌금이나 추징금을 갚아왔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 예. 결국에는 자신은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갚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강모 씨가 뭐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한 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됐고 그 추징금을 갚은 거고요. 그 뒤에 한 4천만 원 정도 빌렸는데 이것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후보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돈도 없고 집에서 이혼도 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예. 그 돈을 빌려서 결국 누진적 세금 부분을 갚은 거거든요. 예. 세금에서 계속 가산세가 불어나는 것들은 갚지 않으면 또 그게 고통으로 따르기 때문에 빌렸던 거고 다 갚았다는 점.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급적 피했어야 될 사람한테 또 빌렸겠어요. 예. 그건 그만큼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김민석 후보가 실력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고 계엄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계엄을 판단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예. 누가 계엄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계엄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또 탄핵 결정 과정에서도 잘 싸워줬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을 보고 한 인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잘 해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과 설명을 해주셨고 자녀 혹시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요 사적 채무 등 금전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건데 김민석 후보자가요 정치검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공통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건과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한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고요. 왜 언급을 했다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유죄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또 국민들께 변명하기 어렵죠. 예. 어차피 유죄는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4년 같은 경우는 SK그룹으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받은 걸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예. 그때는 이제 법인의 회사,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다 보니까 당에 어떤 이 후원금을 냈는데 본인이 후보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유죄를 받았다는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또 추징금은 변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정당에 어떤 후원한 건데 본인이 당시 뭐 정당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졌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겠지만 본인이 대표자고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였으니까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변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보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김민석 후보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예.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의 이른바 민낯을 한번 다 밝혀보자라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2002년도 서울시장 나가셨을 때 SK에서 2억 원 받았다는데 그게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그 처벌받은 것은 저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중앙당에서 받았는데 자기는 몰랐다가 중앙당에서 영수증 처리 안 했다가 이랬다는 게 지금 김 후보님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선거하다 보면 그 후원 영수증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모 씨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 조금 소상하게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 받아서 정치하면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한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례처럼 특정 누구한테 오랫동안 교분을 맺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자꾸만 기대면은 예. 그분한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직자는 제대로 공직 수행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모 씨가 자꾸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모 씨가 2018년도에 4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누가 더 빌려주는데 그분이 또 강모 씨 회사의 감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모 씨하고 영원관계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 뭐 강모 씨인지 뭐 김모 씨인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네. 왜 이래 수십 년 동안 금전 관계가 많은지 이게 조금 국민들께서는 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통장으로 다 나오니까 이게 내가 왜 가져왔고 어떻게 갚았고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그 해명을 해주시면 예. 국민들께서 의혹을 푸실 텐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금전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분한테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뭐 지금까지 정치인 생활 오래 하셨지만 재산이 2억밖에 없으시다는 것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자랑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렴하게 해오셨다는 것인데 예. 여러 가지로 잘 해명을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볼 때는 미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강모 씨의 부분에서는 왜 이리 이렇게 쪼개기 후원 비슷하게 예. 돈을 많이 빌려줬고 뭐 그리고 그분 회사 직원은 왜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이 참 의심스러운데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그렇다면 예. 뭐 큰 문제 없다면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텐데 국무총리께서 저렇게 좀 돈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받으시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네. 조금씩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또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 통합을 원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정부라면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지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부회장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문회 증인을 두고 지금 말이 많은데 김민석 후보자는 전체 검사들도 불러와도 좋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인들까지도 부르겠다고 하는데 증인을 결정하는 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청문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처와 현처까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이혼한 전처를 굳이 청문회장에 불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처가 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너무 희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예. 전처와 현처를 제외하고 그 어떤 증인이라도 김민석 후보가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너무 여론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기간 아직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자꾸 여론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고 김민석 의원 또 의혹도 있습니다만 전 재산 지금 한 2억 정도잖아요. 지금 저 나이에 집도 없이 전 재산이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렴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최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사생활에 치중하는 거 그게 여론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역풍을 또 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역대 정부 청문회가 모두 그러했죠. 그때마다 뭐 여야가 뭐 이번만은 그 뭐 너무 도덕성 검증하지 말고 능력 검증하자고 그 얘기 했지만 매번 했죠. 매번 언론에서.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도덕성 검증을 해보니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공직 후보 추천에서 정말 이 털어서 정말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좀 나와야 이게 관행이 끊기지.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지금도 이번에도 뭐 아들이 뭐 어떻게 법안도 만들고 뭐 이게 뭐 대학 들어가는데 쓰였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자녀까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너무 문제가 커졌으니 그 총리 후보자께서 다 이게 검증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산을 못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도덕성 때문에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많이 뭐 여러 굴레에 휩싸였는데 또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에 총리 후보자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이렇게 국정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클린하게 정말 깨끗하게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총리 후보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요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겠다고 오늘 결정을 했죠. 이미 어제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인데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자, 유상범 변호사님 의사진행 관하세요. 눈빛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메시지가 선명한 걸로 유명하죠. 일단 저 요약을 하면 어제 출마 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대표도 이른바 찐명까지 이런 단어도 나오던데 그게 가장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권리당원 중에 한 50% 가까이가 이 친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번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뭐 비명 행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뭘 하지 않아도 권리당원들께서 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배제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도 이재명 대통령의 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잘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국정을 잘 지원해주고 그렇게 특별히 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죠. 예. 법사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었나요? 법사위원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 뭐 회자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국민의힘을 의원들을 향해서 강한 발언들을 한 것들이 예. 또 권리당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좀 통쾌함도 느꼈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잘 싸울 사람들을 원했던 것인데 예. 이제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찾을 것이냐 예. 아니면 좀 부드러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지원해주고 여야 관계도 원만하게 끌 사람 그리고 국민들과도 좀 소통에 잘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 권리당원들이 아직은 고민하고 있어요. 아, 명확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네요. 예, 정청래 의원의 어떤 시원함에 예. 한 표를 주는 사람도 있고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하는 분도 있고 예. 결국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때 이제 권리당원들의 움직임이 좀 가시화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물밑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도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한 8월 정도에 오늘 아까 속보로 뜨던데요. 예. 한 8월 정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전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또 권리당원 여론의 흐름이 예.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는 2파전으로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했고 박창대 의원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뭐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 의원 불과 1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컷오프 됐었어요, 당시에.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죠. 예. 그때 김종인 위원장 같은 스타일은 정청래 위원장하고 이게 코드가 잘 안 안 맞아요? 맞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여의도 자르라고 하듯이 굉장히 조금 권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나 그때 다시 뭐 극복을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번에 대선 때 광주 전남 선대위원장 내려갈 때 이 사람이 당 대표를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당 대표를 하고 나서 더 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예. 지금 이분이 충남 출신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광주 전남을 잡지 않으면 사실 민주당에서 큰 거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잡아서 다음에 당 대표를 통해서 그리고 더 큰 꿈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찬 모델로 가는 거죠. 이해찬 모델.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통령 당선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 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그 당시 의원이 그 당 대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사실 상황 개념이었죠. 예. 이해찬 당시의 당 대표가. 하지만 당원들은 강력한 파워맨을 또 당 대표로 이끌어줬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못하는 것을 강력한 파워맨이 보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는 당도 강하고 대통령도 강한 이런 구도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호남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은데 호남 표심은 박찬대 만약에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예.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스트롱맨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도 스트롱맨 그리고 당에도 스트롱맨 이래서 임기 초반에 좀 강력하게 가보자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가 아마 호남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이번에 아마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사실 지난번에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 광주 전남에서 85%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공 횡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하게 야당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입법과 행정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협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국민들은 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최 의원님 말씀에 반론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하시죠. 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성향들을 잘 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처럼 강한 분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 권력과 그리고 행정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할 것이고 굉장히 강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좀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좀 부드러움이에요. 유연성, 부드러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실은 뭐 김민석 의원도 지금 후보자이지만 굉장히 신뢰가 깊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권리 당원들이 지금 벌써 SNS에서 굉장히 어떤 분을 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저는 막상막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일단 뭐 찐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정치권에서 지금 복권 얘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마치 청구서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면이라는 건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얘기,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요구한다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대통령의 판단이 과연 사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하는지는 대통령만이 오로지 결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에게 일임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SNS에 보니까 글쎄요, 벌써부터 본인의 좀 사면을 좀 요구하는 추천 서명 링크가 걸려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변에서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석방해야 된다. 뭐 이런 사면 복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본인이 이제 직접 올리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은 좀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여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면 복권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본인이 해버리면 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예. 정권 초기이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태우 씨 그거 사면 복권 하자마자 강서구청장 출마시켰잖아요. 그랬죠. 사실상. 예.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도 KT 관련해서 딸의 뇌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바로 사면 복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시원하게 사면 복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국민들의 의사가 좀 유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패배로 왔지 않습니까? 선거 패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저는 사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기에 굉장히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서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은 좀 너무 빨리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한 명이 있죠.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도 혁신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죄질이 굉장히 심각해서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벌써 사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스스로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아직 반성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민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구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님 빨리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지상정 그렇게 했죠.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살펴보니까 YS 때는 9일, 취임 9일, DJ 때는 취임 10일 만에 사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면 복권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소속 구성원인데도 이렇게 꾸짖는 거 보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사실 뭐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 살인해도 뭐 사실 뭐 그보다 적게 나오는 형도 있는데 물론 이승훈 부위원장님 변호사시지만 7년 8개월이라는 건 엄청난 중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형을 받으신 분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나를 뭐 사면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모시면서 그런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게 한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참모로서 잘못하신 것인데 그 잘못을 뉘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뉘우치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을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범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대통령 됐다고 나 외면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임기 내내 저분한테 끌려 들어가야 될 판인데 대통령께서 저분 사면을 만약에 하신다면 감당 못할 정치적 폭풍이 밀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더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이거 뭐 내가 전부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근신하고 성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사면 취지로 이렇게 뭐 SNS에 말씀을 하시면 이건 국정을 뒷다리 잡아서 못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분이 대북 송금으로 기소된 것뿐만 아니고 쌍방울로부터 개인적인 치부를 한 것 그 혐의도 인정이 돼서 그것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지금 사면해달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국정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저분도 창업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창업 공신인데 왜 난 지분 안 줘? 난 배당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것을 지금 임기 초반에 강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저 창업 공신이라고 소위 자칭하는 분들한테 국정이 계속 끌려간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안 그래도 있는데 저분들이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우물 안으로 깊은 우물 안으로 늪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주 단호한 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네. 뭐 앞서 이승훈 부위원장은 뭐 대충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이거를 따지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임명직들 임명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또 탄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문제는 공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지금도 저도 이분 정말 꼭 임명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많은 공헌을 세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늦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사면을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진보 진영이 단합되고 또 같이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조국 전 장관 고생을 좀 많이 한 건 맞아요. 검찰 독재 과정에서 이제 딸 표창장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조카도 동생도 부인도 다 구속됐었고 또 딸도 의사 자격증까지도 면회 박탈되면서 실은 고졸인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도륙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과도 있지만 공도 크다는 점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는 좀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르게 보시는군요, 이 두 사람을. 앞서 제가 뉴스 시작하면서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전해드렸죠. 영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로 뽑아주셔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가 너무 무겁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원석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김천입니다. TK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윤으로 봐야죠. 그러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의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뽑았다. 이거는 당내 역학구도를 보여줬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표를 보니까 한 60표 정도 예. 그 송원석 의원이 받으신 것 같고 김성훈 의원이 한 30표 정도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현승 의원이 한 10몇 표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친윤 말고도 다른 표가 꽤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가운데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친한으로 불리는 김성훈 의원도 꽤 많이 나왔어요. 친한계가 사실 몇 명 없는데 예. 그런데 꽤 그 친한계를 뛰어넘는 표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친윤의 완전 승리라고는 보기 어렵죠. 물론 친윤의 승리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친윤이 사실 뭐 거의 뭐 압도적인 세였다가 이제 친윤 표가 물론 과반은 됐지만 예. 이번에 6분 그 투표를 했는데 그 과반은 됐지만 압도적인 표가 나오지 않은 거 보면 친윤도 이제는 분화가 되고 있다. 친윤도 일정 부분 친한계로 약간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친한계 아니면 뭐 다른 뭐 중도로도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친윤의 승리이기는 맞지만 예. 친윤이 분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파가 조금 많이 갈려지는 그러한 양상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보여주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당대표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여정이 많습니다마는 예.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친윤 위주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제 깨어질 것이다. 과거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여러 예. 길, 지금까지가 한 길이었다면 그리고 최근 1, 2년 동안이 한 길에서 곁길이 친한계가 약간 나왔다면 이제는 그것 말고도 한두 가지 길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의 진공 상태 이후에 여러 가지 길이 나오는 갈래길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지금 곧 예정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마 예. 8말 9초 뭐 그 이후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예. 당권의 이변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제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권력의 진공 상태로 인해서 당의 분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도 보면 당의 분열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 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습니다. 그 단초가 김용태 위원장이 새 원내 지도부가 본인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면 자기는 관두겠다고 했어요. 네. 온전히 받아들일지 좀 의구심이 들고. 원내대표가 말입니까? 예, 원내대표가 신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반탄, 찬탄 나눠서 했을 때 왜 탄핵을 왜 반대했어? 반대한 당론을 바꾸자. 뭐 이런 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지향적인 의제는 좀 빼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뭐 국민 경선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선택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절충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협의적인 관계로 갈 것이다. 예. 선을 그어서 이것은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경선 결과를. 저는 이게 결선 투표가 있어가지고 세 분이 나오셔서 국민의힘이 좀 변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지 않고 60석 이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친윤의 힘이 세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보다는 역시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가 더 크다라고 생각되고 김성훈 의원이 만약에 30표 정도 얻었다라고 한다면 친한계 표보다 조금 더 얻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하려면 실은 내란의 강을 건너야 돼요. 예. 이 부분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윤들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런 먹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란의 강을 좀 건너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야 협치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여당에게 협치를 요구했잖아요. 예. 저는 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야당이 어떤 법안을 내면 거부권만 행사했어요. 예. 그럼 최소한 야당이 됐으면 자신들이 대안을 제시하던가 뭘 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당이 하겠다는데 또 못하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발목 잡기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야 협치도 야당도 좀 협치하려고 좀 노력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2달 연장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연장해서 같이 좀 개혁안을 좀 꾸려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도 하나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조만간 귀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유를 과자의 광고 문구를 인용했다고 하네요. 어떤 광고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제나 또다시 인기 집중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매치매치다. 무려 1983년도의 광고인데 최 의원님 저 광고나 저 과자 기억나세요? 아, 저거 보고 이제 다시 기억이 나네요. 저희 1983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때네요. 그 네.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그럼 뭐 기억이 납니다. 못생겨도 뭐 맛이 좋아. 예,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근데 저분은 뭐 저 기억을 어떻게 해냈는지 참 홍준표 전 시장의 기억력이 참 대단한데. 예. 어쨌든 뭐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뭐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그 국민들께 혼이 나고 예. 우중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이 능력은 좀 뛰어나니까 그래서 못생긴 도덕성을 능력으로 그러니까 맛으로 극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시는 거 보면 이게 참 그 야권 관계자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 여러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뭐 그러면 그 명태균 의혹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뭘 물타기요? 명태균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정권 초반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매치바 뭐 재미있는 광고 카피를 들고 오면서 예. 자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뒤에 그리고 내일이나 귀국하실 것 같은데 예. 귀국하신다면 다시 한번 보수에 맹주로 내가 한번 올라서 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그 상처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셨고 등을 많이 돌리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하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내일쯤 뭐 관계자 발로는 뭐 내일쯤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면 홍 전 시장을 끌어들일 만한 뭐 필요한 세력이 없다라는 의미. 원래 홍 시장님의 그 별명이 똑고다인데 예. 당내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홍 시장님이 역대 경선에서 자꾸만 패배했던 이유는 당내 원내 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당내 원내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당내 경선에서 힘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고 이번에도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밀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내 세력에게 언제든지 많이 세력을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내에서 홍 전 시장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이 사실 별로 안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뭐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한테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 홍준표 시장님 이미 흘러간 물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조금 돌아오시더라도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찾기는 힘들 것이고 결국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은퇴의 길로 가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진단을 해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집 나갔는데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집에서 자꾸 끌어준다라고 하면 못 이긴 척 돌아가겠습니다만 본인은 아마 탈당까지 결정한 것은 마음을 비웠다. 예. 그래서 내가 향후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가지 않고 내 스스로 힘으로 뭔가 신당을 차려보던가 하고
그렇지 안 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매치 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칭찬하는 것보다 예.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못생겨도 맛은 좋아. 실력은 있다. 국정 운영 능력은 있다는 건데 국힘의 후보는 못생긴데 맛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힘이 실력이 없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매치바를 판매한다면 판매자도 불친절한 거예요. 불친절하는데 소비자가 누가 오겠습니까? 결국 예. 소비자는 국민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의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잘하지 못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생각들은 실행에 옮길 수 있겠죠.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있었는데 조금씩 좀 소식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오리엔트식에 같이 다녔던 소년공들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공부 잘했습니까? 네. 영어 사전 갖고 다녔습니까? 네. 소년공 친구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결혼식에 과거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초대한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에서도 가장 골짜기 마을, 지통 마을 출신이잖아요. 네. 그만큼 어렵게 생활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 오리엔트 시계에서 소년공으로서 근무를 했다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뭐 손팔이 끼임 사고가 있어서 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을 했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중학교 마치고 오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 과거에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보는 얼마나 좀 흐뭇했겠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힘든 마을에서 그 고생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분이 나를 불러줘 굉장히 흐뭇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했고 또 자신의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덕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등 대통령 후보로서 또 대통령의 자녀로서 힘들었던 그 과정들 그런 것들 소회를 하다 보니까 눈물에 말도 잊지 못했다. 뭐 이런 훈훈한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이 이제 축의금 계좌가 모바일 청첩장에 있었다는 건데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들 많이 넣기도 하고 이게 뭐 대통령이 넣은 게 아니고 아들 지인들에게 이제 주는 청첩장일 것 같은데 논란이 될 만한 성격이 된다고 보세요? 이 대통령 장남 그 결혼식이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장남이 뿌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저도 그 청첩장 봤습니다. 청첩장 봤는데 예.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그 계획이 돼 있었던 결혼식이고 그래서 뭐 그 청첩장은 뭐 대통령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갖고 사실 야당이 뭐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적었느니 이것은 조금 이 권력이 움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권력이 움직여서 이거 나는 부조 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장남이 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권력이 이 엄청난 돈을 그 축의금 명목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이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 아무리 권력자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 문제 건드리는 것은 예. 조금 앞으로도 우리가 정치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예. 자꾸 자식을 끌고 들어가서 이게 예.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까지 심지어 처벌을 받는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치 문화가 잘 되려면 예.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님 아들 이번에 참 결혼식 축하합니다. 이런 정치 문화가 이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서로를 미워하고 악마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장선에서 여전히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가지고 청첩장 많이 돌려서 축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시도는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설마 알겠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리엔트식의 공장 사람들을 왜 불렀겠어요? 저분들이야 뭐 그 축의금 엄청나게 낼 분들로서는 조금 부르기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들을 불렀어야죠. 그러면 사실 예. 이런 거는 조금 시향이 될 부분. 어쨌든 모두가 결혼을 축하하고 또 잘 살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은 지금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제기했던 부분 그런 예.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때는 조금 사회에 조금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 아버지가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죠.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가량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외교안보 전문가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지금 방금 엠바고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이제 옵저버 같은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가서요 여러 정상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떤 측면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처음부터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참가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G7 국가는 물론 초청 국가 정상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담을 넘겨서 예. 국회로 넣어가지고 해제시킨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총 한 방 쏘지 않고 구속, 파면한 것. 예. 지난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집권한 것.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때 가셔가지고 그 정상들과 만남 자체가 성공이고 국익이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잘 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국민들도 다 알다시피 워낙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참모로서 충고를 이 대통령에게 해주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조심해라 아니면 공략해라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 내에서 또 무역 관세 문제로 세계적으로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돌출 말씀을 하실지 모르죠. 예. 그렇지만 어차피 한번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될 문제라고 하면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한국 관세 더 올리고 한국에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퍼스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요한 상품 즉 비행기 등을 미국에서만 사오느냐 그리고 특히 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수출고에도 안 잡혀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다 사오기 때문에 분단 국가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하면은 예. 평택 미군 기지 등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세계에서 제일 크고 좋은 미군 기지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미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 관세 문제나 무역 문제,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방위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만 강조할 게 아니라 코리아 퍼스트로 생각해봐라 하는 저는 오히려 강하게요. 그렇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에서 추진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고 서한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보낼 의향을 백악관에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을 10월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예측이고 예.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나 김정은이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뉴욕 라인을 통해서 신선을 받고 예. 이런 걸 해결하기에는 약간 하노이 회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선뜻 내키지는 하지 않지만은 김정은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초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 오신다고 하면은 이때 예.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 사실 평양을 방문하기는 평양 공항 등 캐파시티가 미국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수용 태세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인 위원장이 탈북해서 우리 자유집에서 예. 삼국 대통령이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한 쪽의 판문각이나 예. 혹은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의지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저는 그렇게 보고 거죠. 예. 사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유훈통치를 북한은 하거든요. 예.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에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한 유훈통치는 저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저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예.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생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해라. 이 두 가지가 유훈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 예. 바이든 정부 대북 외교를 잘 못해가지고 충분히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아버렸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욕망은 결국 노벨 평화상의 일기 때부터 예. 지금까지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도 트럼프 푸틴 간의 얘기가 될 거고 북한의 핵 문제도 지금 이스라엘, 이란 보더라도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란은 핵을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만 수백 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하는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해결하면은 어느 정도 진전만 시키면은 노벨 평화상 가능하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 그리고 김정은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체제 보장,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트럼프 임기 동안에 할 수 있고 예.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 확성기 중단하니까 예. 북한에서도 중단하잖아요. 전단 보내지 마라.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을 선출을 했어요. 구주류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이 다시 원내대표가 됐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송원석 대표가 예산실장 때부터 저랑 잘 알고 경제통이죠. 예, 예. 기재 2차관도 하셨는데 훌륭한 분이지만은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세력을 추종하는 친윤이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다수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 친윤 색깔을 벗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과 역사에 심판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기에 조금 대야 관계에서 조금 껄끄러워지는 측면이 커진 거 아닌가요? 우리 김병기 예. 원내대표가 상당히 대화론자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송원석 예. 국민의힘 대표도 그러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내란 종식의 방향선언을 해줘야 예. 역사와 국민이 용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했고 날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도 대화나 타협 이렇게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당대표는 좀 강한 리더십, 강한 스타일이 맞다고 보세요? 다 필요하죠.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강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예, 뭐라고 그러던가요? 도와달라.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예. 소위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70만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SNS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몇백 좋아요. 예. 또 잘하면 1000, 2000 되는데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은 보통 5천만 이렇게 가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바닥 서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좋은 당대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어제 정청래 위원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누가 나오냐? 예. 했더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거 보면은 해봐야 알 거예요.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도 여쭤볼게요. 김대중 정부 뭐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지금 초대 비서실장이 강훈식 실장입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고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알 것 같은데 최근 뭐 열흘 조금 지났습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평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한테도 전화 왔어. 또 전화 왔어요? 선배님 좀 잘 도와주십시오. 또 저도 축하 전화를 했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젊으면서도 온화하고 굉장히 합리적 성격이에요. 예. 여기에 의회주의자고 대화론자이기 때문에 아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저는 우상호 예.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11년 선배인 예. 선수도 높은 정무수석이 간 것은 환상적 조합이다. 아, 오히려요? 그렇죠. 잘 될까요? 이렇게 한참 선배가 직제상으로는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라는 게 상호 보완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정무수석은 무엇보다도 야당과 협치를 하는데 우상호 수석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잘 조정해 나가면은
굉장히 환상적이다. 예.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 인사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예. 이 조합도 아주 드림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정수석 청남마자가 나왔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주 거세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민석 후보자 이제 청문회 거쳐야 될 것 같은데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난관을 거칠 것 같으세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제 사촌 동생 절친이어서 저하고 옛날부터 잘 알아요. 예. 참 괜찮은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문제로 일찍 사의 표명을 해준 것은 역시 오광수답다. 대통령 부담을 싹 들어줬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가 60세입니다. 32살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지금 60살 아니에요. 예. 3, 40년을 정치했는데 그분의 재산 신고가 2억이라고 하면은 이건 인정해도 좋다. 그리고 그가 살아오는데 여러 가지 정치자금 문제로 고초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잘 해결되고 돌파됐다. 예. 아니 지금 우리 나이에 30년 정치해가지고 재산신고 2억 했다가 하면 그 자체로 평가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난히 그러한 일이 야당에서 지적하지만은 청문회 잘 통과되고 국회에서 인준받아서 총리 잘할 것이다.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장관 인선들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민생 경제를 가장 중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환부만 돌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김영삼 정부를 답습하지 마라. 김영삼 정부가 자고 나면 별 4짜리 장관 구속하니까 90% 지지를 받았어요. 이상. 김영삼 대통령이 초창기에. 그러다 경제를 등한시해가지고 IMF가 나왔는데 다행한 것은 특검 3분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는 특검 분업시킨다는 거예요. 개혁은 국회가 하고 그리고 외교 안보 민생 경제에 치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정책실장도 아주 좋은 분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 인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부총리는요. 첫째 국제 신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 평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부총리는 경제 관료를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부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다고 지금 AI 청와대 수석으로 젊은 네이버 중역이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좋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빚을 지셔가지고 네. 30대 저 딱 들어설 때까지 빚을 갚았거든요. 저희 친형하고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우리 형이 얼마나 이게 식구들 이용하냐면 뭐를 사, 뭐 집이든 뭘 사 그러면 우리가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빚이 있다는 걸 강조해.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덜 쓰고 막 그렇게 해.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우리 친형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노예계획에 대한 게 있어요. 소송이 필요하시면 제 도움을. 친형은 소송하라고.
네, 세 분과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봤지만 박수홍 씨 관련 재판 사항을 볼 텐데 재판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요, 형 부부의 재산 현황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의 재산에 비해서 형부부의 재산이 월등히 많았던 것을 좀 의문을 제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박수홍 씨의 연예계 활동 수입이 친형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돈은 박수홍 씨가 벌었는데 왜 재산은 형부부가 더 많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는 마곡에 있는 상가의 50% 지분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증가가 없었던 반면 친형부부는 부동산을 4개 취득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 변상은 물론이고 또 여러 보험까지 가입한 점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친형 부부에 대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소명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형 부부의 재산은 늘어날 동안 박수홍 씨는 굉장히 오히려 좀 재산이 없었던, 경제난에 시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수홍 씨는요, 최고의 인기를 몇십 년째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박수홍 씨는 이미 최고의 진행자이자 개그맨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3,38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더라, 이렇게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 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보험까지도 다 해약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생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 이런 부분들을 토로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박수홍 씨가 그간 열심히 일한 것 대비 제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겨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인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친형 부부가 공판에서 회사 돈 20억 원의 횡령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친형 부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던 회사 돈 20억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을 했지만 이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16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심에서도 이 부부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지금 형 부부는 이 16억 원은 합법적인 관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그럼 어떻게 박수홍 씨에게 지급되었는지 소명하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1심에서 회사 돈과 개인 자금을 별개로 본 건데 개인 자금 16억을 무죄로 판결한 이유는 뭡니까? 네, 결국에는 그만큼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법인카드 등을 이용을 하면서 그 내역을 봤을 때 그 회사의 용도와 맞지 않는 사적인 유용이 있는지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예를 들어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선임했다라는 부분이거나 혹은 뭐 허위 직원을 등재를 해서 급여를 대신 받아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 기간이 길기도 했고 또 그래서 유용 여부를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를 찾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도 이제 박수홍 씨의 형이 박수홍 씨를 비롯한 가족의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적법한 적절한 권한을 넘어서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들은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심에서는 친형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형수는 무혐의로 판결이 됐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1심에서는 적어도 이 개인자금 유용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형에게는 일부 이 횡령이 인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대부분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박수홍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형수 역시도 함께 일을 보아주었고 이들은 사실 경제 공통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상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수까지도 함께 이 상황을 공모했다거나 이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자금의 횡령 부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형수의 혐의는 1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해서 2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게 박수홍 씨 측에서
이 형이요 개인 자금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상당히 조금 입증이 까다롭지 않나, 쉽지 어렵지 않나,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수홍 씨 그리고 그 대리인 측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보 가능한 증거들, 제출 가능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거래 내역이라든가 혹은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같은 것들은 이미 확보가 돼서 제출이 됐을 건데 따라서 이제 항소심에서 추가로 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앞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박수홍 씨의 형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다른 수입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그런 정황. 네. 반면에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상당히 많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척이나 적다는 그런 정황들을 비교를 해서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런 정황들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법정에서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박수홍 씨 형 측에게 구체적인 재산 형성 방식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는 입장인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마 이제 박수홍 씨 측의 대리인 입장에서도 이 법원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상세하고 좀 충분한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형 측에도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하는 거고. 사실 친형과 이렇게 재판을 벌이다 보니까 박수홍 씨는 가족과는 사실 절연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도 부모님, 가족들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친형과의 법적 공방 한창이던 시기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유재석 씨, 강호동 씨 등등 정말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이 총출동한 연예대상을 방불케 하는 결혼식 하객들이 몰렸지만 가족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때 부모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혼주석에는 박수홍 씨 오랜 친구인 박경림 씨 그리고 김수용 씨가 혼주를 자처해서 이 혼주석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온라인에선 피보다 진한 의리의 혼주, 너무 따뜻하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뭐 2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1심에서는 형이 유죄를 받았다는 거는 형이 잘못을 했다고 재판부는 본 건데 부모님은 형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외견상 보면. 참 안타깝죠. 사실 예. 박수홍 씨가 어머니와 함께 방송에 오래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가족 간에 굉장히 끈끈한 그런 정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박수홍 씨와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부모님은 박수홍 씨의 형 쪽의 편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증언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현재 박수홍 씨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도 이미 전달드렸듯이 사실상 지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이 가족 간의 그 내밀한 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부모님은 박수홍 씨 쪽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친형 쪽의 입장.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그간 연예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친형의 공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서 가족들이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홍 씨 쪽보다는 친형 쪽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가 됩니다. 네, 선생님 또 하나 의문, 궁금해한 점이 아무리 바쁘다고는 하지만은 형이 이렇게까지 횡령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전에 몰랐을까 진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상당 기간 이제 같이 일을 한 시간은 거의 30년 동안이 됐었고 또 가까운 가족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긴 기간 동안 특히나 그런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에서 같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설마 이제 형이 가족이 나에게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또 체크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무적인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자금 관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확인도 하고 또 관리를 했을 텐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커질 때까지도 몰랐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금 박수홍 씨가 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형과 형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검소하게 살라라는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그 말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해서 사실상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임 변호사 앞부분에 재판부가 이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 입증해라라고 했어요. 만약에 입증을 못 한다면 양형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박수용 씨가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뭐 출연료라든가 광고 출연료 굉장히 상당 부분 소득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친형이 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박수용 씨가 올린 그 수익에서 일정 부분 월급을 받아가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봤을 때 왜 박수홍 씨 명의의 재산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친형 부부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는가?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금의 형성 과정 그리고 재산을 증식시킨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소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횡령이 인정될 가능성, 이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 대해서 유용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양측이 어떻게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인 송은희 씨 관련한 내용인데 은행으로부터 매달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오죠? 과거에 들어놓은 상품을 좀 해지하라. 이런 해지하라고? 네, 권유 전화인 예.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희 씨가 과거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93년 월급 20만 원 받을 때 은행에 연금 저축을 가입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때 상품의 이자율이 20%. 20%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뒤로 0이 상상도 못할 하나 이자율이죠. 잘못 붙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러네요. 상상하기 힘든 예금 금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계속 해지하라는 권유 전화가 왔던 모양이에요. 예. 하지만 송은희 씨는 절대 해지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 금리만 봐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니까 송은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서면서 그 당시에 책정했는 이자율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뭐 현재 시점에서 볼 수가 없는 금리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도 가능한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 계약상의 제약이라든가 혹은 변동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이제 만기 때까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타당한 계약상에 너무 타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뭐 확정금리가 정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시점까지도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은 뭐 그냥 그 이율 그대로 이대로 예. 보면서 상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금리 20% 상품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좀 가입을 어렸을 때라도 해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은 금리인데요. 예.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물론 사회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19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평균적으로 금리가 10%대는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IMF를 거치면서 IMF가 시작될 때쯤에는 이제 13.3% 정도의 평균 금리였는데 그해 말에는 2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유치하기를 위해서 이런 고금리 상품들을 내놓게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 가입이 저조했고 그렇다 보니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시대적 상황적 배경 때문에 가능했던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드라마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해서 예. 1988년 당시를 묘사했던 굉장히 인기 많았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아빠로 출연했던 성동일 씨가 이 극중 직업이 은행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웃이 목돈이 생겼다고 하니까 은행 예금을 넣어놔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져서 이제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떨어져서 15%. 네, 그래도 예.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안전한 거는 은행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뭐 15% 준다고 하면은 오픈런을 넘어서 텐트 들고서라도 네, 줄 서여서 사야 될 만큼 굉장히 초대박 상품인데 좀 떨어져서 15%였다고 하니까 당시 금리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지금은 이런 상품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이런 고금리 상품은 위기 속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경제 위기 때문에 등장했던 상품인도 분명하고 그 당시의 사회의 상황을 보자면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해도 이 정도의 어떤 이득은 보장이 됐던 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 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품으로 보여지고요. 예. 당시에는 실제로 IMF 때는 회사채 같은 부분 이율이 뭐 30%를 제시해도 막상 또 위험 때문에 사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현혹되기 쉽잖아요. 그쵸. 지금도 뭐 20%, 30% 이런 이율을 주장하는 이런 상품은 투자는 언제나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높은 이율에 혹해서는 안 된다. 이 조심하셔야 부분도 됩니다.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가짜 뉴스로 몸살을 넘어서 조금 심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망설까지 이분의 사망설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인사드리려고요. 저 잘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야나에 전화하셨대요. 신혜라 씨 죽었냐고. 안 죽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올리시나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찍으면서도 좀 씁쓸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신혜라 씨가 이런 영상을 찍었겠죠. 맞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신혜라 씨 사망선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지인들이 알게 됐고 예. 이게 결국 신혜라 씨에게도 좀 전해졌던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신혜라 씨는 지난 주말에 자신의 SNS에 사망설을 믿지 말라면서 건강하게 살아있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사이버 레카 성격의 채널에서 만들어낸 예. 그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썸네일이라고 해서요. 영상 제목 위에 이렇게 사진이 뜨는 게 있어요. 예. 이 사진을 보고 보통 이렇게 영상을 많이 클릭하게 되는데 이 썸네일을 보면 영정 사진과 함께 맞아요. 정말 네.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가짜 뉴스라고 이름 붙이기도 뭐한 건데 지금 이런 게 아까도 신혜라 씨도 얘기했지만 신혜라 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개그맨 박준영 씨도요. 이달 초에 신혜라 씨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예. 방식 또한 유사합니다. 전혀 뭐 밑도 끝도 없이 박준영 씨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들이 SNS를 통해 공유가 된 건데 박준영 씨가요.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가족들보다 내가 이 뉴스를 먼저 발견을 했고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해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다행스러운 점은 본인이 먼저 발견해서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인이 누구였어요? 네, 남희석 씨가 이 사실을 먼저 접하고 좀 그 해당 링크를 보내면서 박준영 씨에게 굉장히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해서 장례식장에 못 갔다라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알고 그렇게 연락을 했겠죠. 박준영 씨 역시 문자로 조문을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이 재치와 유머로 이 상황을 다 넘어가긴 했지만 웃고만 넘어갈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망설의 주인공은 이제 배우 고현정 씨였습니다. 예.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고현정 씨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고현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다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스텝 중에 한 분이 고현정 씨에게 사망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현정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척 놀라면서 자신은 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고현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런 연예인들보다도 이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건강 이상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속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와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아프긴 아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현정 씨가 건강 악화 때문에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를 2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불참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 소속사는 건강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가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현정 씨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 거죠. 예. 지난해 큰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팠었고 수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대중에 공개됐었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빨리 결론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 때문에. 임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은 예. 거예요.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사진을 놓고 일단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클릭을 해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SNS의 그런 특성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자극적인 컨텐츠를 재생산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내지는 문제가 되기까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처벌받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나는 조회수가 이 하루 동안 많이 나오면 이득을 예. 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에 그치는 건가요, 처벌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최대 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이렇게 유튜브 등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확산 속도라든가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예. 규정을 두고 있고 결국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짜 뉴스들 내용들이 대부분은 뭐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